민트 오디오북. 혹시 이곳에 하모니카를 만드는 사람이 아직도 살고 있나요? 마을 저쪽 뒤에 있었는데 벌써 그만둔 지 오래됐다오. 왜 그만두었나요? 혹시 거기서 일하던 여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지요? 일하던 여자? 여자라면 마누라뿐이었는데. 느티를 찾아서. 이채형. 그날 아침 짤막한 신문기사 하나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도봉산 기슭 어느 녹지마을에 느티나무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도봉산 기슭의 느티나무라면? 그 순간 저 기억 속의 느티나무와 한 얼굴이 차례로 눈앞을 스쳐갔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도 이 기사를 보았을까? 나의 시선이 자연 책장 쪽으로 향했다. 거기 까만 돌거북 한 마리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엎드려 있었다. 그러자 희미한 기억의 저편에서 검은 휘장을 젖히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끝까지 느티와 운명을 함께할 뿐이요. 이른 오후 사무실을 나와 느티를 찾아가면서 나는 가슴의 동계를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마지막 찾아간 것이 언제였던가. 벌써 오래전이었다. 그 사이에 세상도 변하고 세기도 바뀌었다. 나는 나의 무심함을 자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마저 떠난 자의 오만일 뿐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렸다. 그러면서도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불탄 느티나무가 그 느티가 아닐 수도 있다는 한가닥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마을로 들어서는 언덕을 넘으면서 느티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보자 산산이 부서졌다. 느티에 틀림없었다. 현장 조사야 벌써 끝났겠지만 마을 사람과 등산객 여럿이 나무 주위를 빙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나는 몇 가지를 헤아릴 수 있었다. 불은 그저께 밤에 났고 밤중에 난 불이라 아직도 정확한 화인을 모르며 방화로 보이지만 불 지른 자를 아무도 못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상심한 얼굴로 나무가 다시 소생하기는 힘들 거라고 걱정했다. 나는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서 혼자 느티를 우러렀다. 그 모습은 차마 바라보기 민망할 정도였다. 언젠가 찾아왔을 때 이미 밑동이 갈라져 깊게 고리져 있고 큰 줄기 하나가 말라주고 있었는데 불이 처음 난 곳은 골진 밑동인 모양이었다. 밑동을 태운 불길은 말라 죽은 큰 줄기까지 송두리째 태워버렸다. 그 옆에 살아있는 줄기까지 온통 타고 그을린 채 남은 잎사귀를 달고 있었지만 이미 지난날의 느티의 모습이 아니었다. 갈갈이 찢긴 빈사의 거인이 겨우 몸을 지탱한 채 거기 서 있었다. 이제 지난날 느티의 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방화가 틀림없다면 누가 왜 저런 짓을 저질렀을까? 저렇게 만들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느티를 우러르고 있는 사이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감추기라도 하듯 상처뿐인 거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 내가 어떻게 그곳으로 찾아들게 되었는지 이상하게도 그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곳에서의 다른 일들은 생생하게 떠오르면서도
처음 어떻게 찾아가게 되었는지는 영 생각나지 않는다. 누구든 낯선 곳에 처음 발을 들여놓을 때는 계기가 있게 마련이다. 전부터 그곳에 대해 듣고 있었거나 누구의 소개를 받았거나 또는 직접 누군가의 안내를 받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곳을 찾아갔다. 그러고 보면 우연히 거기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그 무렵 나는 몹시 지쳐 있었다. 몸과 마음이 다 만신창이가 된 느낌이었다. 이른바 황금의 연대에 나는 헐벗음 속에서 한 마리 지친 나귀처럼 숨이 턱까지 차 있었다. 풀리는 일 없이 견고한 매듭만 겹쳤다. 그 시절의 화두였던 시대와의 불화 때문도 아니었다. 결정적인 좌절은 시련이었다. 그것은 연극의 종막처럼 찾아왔다. 아무리 시시한 연극이라도 이별의 장면에는 한 방울 눈물과 몇 마디 결별사가 있는 법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것마저 없었다. 여자의 매몰찬 뒷모습뿐이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사귀기 힘든 굴욕과 여자가 던지고 간 비수였다. 그 날카로운 칼날이 음울한 잠자리의 마지막 안식까지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 아마 그 바람에 어딘지도 모르고 떠돌이 개처럼 헤맸을 것이다. 그러다가 우연히 발을 들여놓은 게 그곳이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그곳은 은둔의 마을이었다. 산자락과 언덕으로 둘러싸여 마치 함지박에라도 들어앉은 듯한 그 녹지 마을의 모습 때문이었다. 내 눈엔 세상과 등진 채 일부러 숨은 듯 외져 보였다. 나는 그곳에 잠시 지친 심신을 부려놓았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숨겼다고 여겼다. 시대의 도피자도 못 되면서. 나를 그곳에 머물도록 붙잡은 것은 한 그루 느티나무였다. 그 고목은 마을 앞 언덕 아래 오랜 수문장처럼 서 있었는데 1000개의 팔을 지닌 녹색 거인 같았다. 그 의연한 풍모를 대하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아, 여기 이런 나무가 있었구나. 마치 이제까지 찾아 헤맨 것이 그 느티나무라도 되듯 나는 발길을 돌릴 수 없었다. 그와 함께 그 고목 또한 틀림없이 내가 찾아오기를 기다린 듯한 착각에 빠졌다. 도련하는 감정의 추이를 자신도 얼른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절실했다. 그리하여 나는 누구에겐지 모를 감사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말았다. 계절은 물오른 봄이었다. 산에는 진달래에 이어 산벚꽃이 한창이었다. 느티나무도 거친 등걸의 가지마다 연록의 잎사귀를 달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수백 년 고목이 껴안고 온 세월의 파장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했다. 긴 연륜의 생장 속에 담긴 은밀한 생명의 숨결. 나무는 그만의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고독과 장엄이었다. 그리고 그 자체로 내게는 순수한 감동이었다. 은둔의 마을은 늘 고즈넉했다. 그곳에는 도심의 소음도 함성도 산과 언덕에 막혀 들려오지 않았고 최루가스도 날아오지 않았다. 다만 낮이면 뻐꾸기가 밤이면 소쩍새가 극성스러우리만큼 울었다. 그 소리는 귀를 괴롭히지는 않았으나 가슴을 무너뜨리기 일쑤였다. 나의 가슴에는 떠난 여자의 칼날에 입은 상처가 아직 남아있었다. 그래서 그 울음도 나에게는 고통스러웠다. 그곳에서 나의 첫 과제는 시간의 소모였다. 어떻게 가슴이 무너지지 않고
하루를 보낼 것인가. 그러나 시간 죽이기는 의외로 고역이었다. 저 바깥 세상의 어느 누가 이 숨은 패배자를 기억이나 하겠는가. 낮 시간의 무료함과 밤 시간의 정적 속에서 나의 고독을 일깨우듯 뻐꾸기와 소쩍새의 울음소리만 들려왔다. 비록 수시로 가슴을 무너뜨리기는 했으나 그것이 한동안 유일한 벗이었다. 할 일 없이 숨은 자의 일상은 반복적일 수밖에 없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느티나무 아래로 갔다. 나를 이곳에 붙든 것이 바로 느티나무라고 나는 이미 말했다. 첫날 나는 느티나무의 밑동에 발을 둘렀다. 내 한아름으로는 어림도 없는 느티나무. 나는 회백색 거친 껍질에 내 볼을 대었다. 문득 볼된 쪽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것이 틀림없다면 그 소리는 깊디 깊은 지심으로부터 느티나무가 수액을 자아 올리는 소리일 터였다. 나는 그 은밀하면서도 줄기찬 펌프 소리를 향해 더욱 귀를 열었다. 그리고 간절히 빌었다. 내 심장의 피가 느티나무의 물관부로 흘러들어 수액과 섞이고 느티나무의 수액이 내 심장으로 흘러들어 내 피와 섞여 내 전신이 느티나무의 힘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그런 뒤 나는 느티나무의 밑동에 등을 기댄 채 뿌리 위에 엉덩이를 박고 앉았다. 느티나무의 뿌리는 지구의 반대편까지 뻗어 있을 것 같이 튼튼하고 넉넉한 가지의 여린 잎 사이로 오후에 남은 햇살이 비쳐들었다. 나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앉아있고 싶었다. 이윽고 해가 지고 산자락 녹지마을에 유난히도 빠른 어스름이 찾아왔다. 어스름이 어둠으로 짙어지고 그 어둠 속에 별이 뜰 때까지 나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러자 한쪽으로만 트인 앞쪽 먼 들녘 끝으로 교외선 열차가 불을 밝히고 지나갔다. 마치 세상의 끝으로 누군가의 시름을 싣고 가듯. 느티나무를 처음 포옹했을 때 내가 분명히 나무의 박동 소리를 들었는지는 자신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더욱 길을 쓰고 느티나무 아래로 걸음을 옮겼는지 모른다. 어느 때부턴가 그런 나에게 느티나무는 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그토록 참담했던 나의 심사를 되짚으며 교훈을 주는 듯했다. 이를테면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나눌 때 이미 외로운 존재지만 헤어져서야 비로소 그것을 확인한다는 식이었다. 어느새 나는 떠난 여자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작은 일 하나도 서로 빼앗듯 나누었던 지난 한 시절. 평범한 일도 빛나게 하고 하찮은 것도 보랏빛 꿈으로 탈바꿈시켰던 시간들. 사랑에도 금도가 있고 이별에도 배려가 있다면 그녀와 나의 결별에는 무자비한 망각뿐이었지만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요컨대 이별이라면 칼날 같은 마음, 여름의 서리 같은 미움뿐인 것 같던 그녀의 편견도 이해하고 싶었다. 그런 어느 날 나는 그 느티나무 아래서 한 사람을 만났다. 산벚꽃이 지고 실록이 짙어진 사이로 가끔씩 후두둑 빛발이 지면서 철쭉이 피어날 무렵이었다. 나는 나무 아래서 홀쭉하게 큰 키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를 한 그와 마주쳤다. 그는 햇볕에 그을린 듯 검은 얼굴에 깊숙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실은 이미 몇 차례 그와 마주쳤을지도 모른다. 가끔은 느티나무 아래서 낯선 사람들과 맞닥뜨린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한 번도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었다. 느티나무를 찾을 때마다 나는 타인의 시선 밖에서 홀로 자유롭고 싶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살피고 나서 나는 내심 놀랐다. 그도 나처럼 남몰래 느티나무의 향기를 탐하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그와 마주친 것은 우연한 일일 뿐인데도 나는 왠지 결사의 단원과 접선이라도 하는 기분이었다. 한순간 나는 무심한 표정을 가장하며 그에게 돌렸던 시선을 거두려 했지만 그의 시선이 이미 나를 올가맨 뒤였다. 그래서 그를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이제까지 느티나무를 독차지하고 그 신비를 다 알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다. 나는 그가 나의 속뜻까지 꿰뚫어버릴 것 같아 적이 당황했다. 그는 그런 나에게 엄숙한 표정을 지었으나 어느 순간 입가에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스쳤다. 그는 굳센 심성과 가녀린 연민을 함께 지닌 듯했다. 그가 먼저 내게 물었다. 느티를 좋아하시오? 그는 어떤 다정한 이름처럼 느티나무를 느티라고 불렀다. 처음 들으면서도 그 호칭이 귀에 너무 익숙해서 놀라울 지경이었다. 이런 나무를 좋아하지 않으면 신기하지요. 그럼 서로 신비롭게 보이지는 않겠군요. 짧은 몇 마디가 오고 가는 동안 나는 그와 무슨 공모라도 하는 느낌이었다. 다행히 그도 마찬가지인 듯했다. 그런 느낌은 그 뒤로 우리가 만나고 헤어질 때면 언제나 함께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느티는 마치 내밀한 암호처럼 그와 나만이 공유하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첫날 헤어질 무렵이었다. 아직도 기억이 또렷하다. 실연당했소? 그렇다면 대단한 성찰의 기회를 맞은 것이오. 그의 통찰력에 나는 그와의 만남이 결코 짧지 않으리라 예감했다. 어느 저녁나절 나는 느티 아래 앉았다가 한 무리의 여자들이 언덕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똑같이 푸른색 상의에 그 상의의 아랫주머니에 두 손을 꽂은 채 걸어왔다. 그런 그녀들 뒤로 저녁 노을이 주황빛으로 붉게 타올랐다. 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놀란 가운데 의구심에 빠졌다. 그들은 영락없는 한때의 여죄수들이었다. 하루의 야외 사역을 마치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뒤에 화염처럼 타오르는 저녁 노을의 배경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렇다면 여기 어디에 그들의 감옥이 있단 말인가? 그들을 죄수로 여긴 나의 착각은 금방 깨졌다.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 그들이 하모니카 공장의 여공들인 줄을 전혀 몰랐다. 나를 깨우쳐 준 것은 옆에 있던 그였다. 저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이요. 이 은둔의 마을로 들어오는 길 옆 언덕 위에 자그마한 블록 건물이 하나 있었다. 알고 보니 하모니카를 만드는 공장이었다. 나는 이곳에 들어온 지 한참이나 된 그날까지 그곳에 하모니카 공장이 있는 줄 몰랐다. 느티 말고는 아무 것에도 마음 두지 않은 내 무관심 때문이었다. 어느 날 나는 하모니카 소리를 찾아 언덕을 올랐다. 하모니카 공장은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2층의 시멘트 건물은 우중충해 보였지만 건물 앞 화단에 철쭉과 영산홍이 불꽃처럼 피어 있었다. 나는 꽃들 옆에 가만히 붙어 섰다. 열린 창문 너머로 하모니카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소리는 완성된 멜로디도 연주도 아니었다. 자디잔 소리의 파편들이었다. 마치 선반기에 잘려지는 쇠조각처럼 잘디잘게 끊어진 채 분분히 떨어져 내리는 단음절의 눈발이었다. 아마 하모니카의 음을 조율하고 있는가 보았다.
그 소리의 사태에 나는 내 귀를 내맡겼다. 다음 날부터 나의 배회는 언덕 위까지 이어졌다. 여공들은 여전히 푸른 수의를 걸친 채 언덕길을 내려왔다. 낮에 한나절 공장의 창 아래에 우두커니 서 있으면 높고 낮은 그 소리의 펠린들이 뒤죽박죽으로 뒤섞인 채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화단의 꽃잎 위에, 내 어깨 위에 끊임없이 내려앉았다. 마침내 하모니카 소리는 강을 이루고 나와 꽃들은 소리의 물결에 둥둥 떠 있었다. 언제부턴가 나는 그 소리의 펼린들이 반짝이는 고기비늘로 느껴졌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가 내 혈관으로 스며들어 한순간에 여린 은어대로 변해 내 몸의 구석구석을 간지럽게 오르내리는 것이었다. 그때쯤이면 나는 매양 상상 속을 헤맸다. 모든 것이 싱그럽게 부풀어 오르는 초여름 저녁, 어디선가 들려오는 하모니카 소리, 하상으로 잦아드는 강물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사랑의 세레나데, 휴식의 영혼을 울리는 그 소리와 함께 골목으로 난 창가에 등불이 켜지고 거기에 어리는 소녀의 그림자. 내 불안정한 꿈자리에 푸른 수위가 자주 등장하던 어느 날 나는 하모니카 공장의 창가에 선 한 여자를 보았다. 유난히 얼굴이 창백해 보인 그녀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에 몰래 소리를 훔친 내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런데 우연이란 또 하나의 우연을 준비하여 그것을 필연처럼 여기게 만드는 모양이었다.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를 찾아갔다가 나는 그곳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오빠 남쪽 바닷가에 내려갔어요. 가까이서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다. 느티 아래서 다시 그를 만난 것은 며칠 뒤였다. 마치 그가 데리고 떠난 것처럼 그 사이에 봄이 끝나고 여름이 와 있었다. 더욱 검게 그을린 얼굴과 함께 그의 몸에 진한 갯내가 배어나왔다. 오빠 남쪽 바닷가에 내려갔어요. 그녀의 말이 떠올라 나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금방 내 표정을 읽은 모양이었다. 이 산 중에서 바다를 느껴보고 싶지 않소? 따라간 나에게 그가 내보인 것은 몇 덩이 검은 돌이었다. 그것이 바닷가의 오석임은 아직도 붙어있는 굴껍질과 비릿한 갯내로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 수석을 하게 되었느냐는 나의 물음에 그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수석이라뇨? 그냥 돌일 뿐이요. 그 뒤로도 그는 이따금 사라졌다. 그가 며칠씩 느티 아래 보이지 않으면 또 바닷가로 갔으려니 했다. 그리고 얼마 뒤면 온몸에 갯내를 감고 돌아왔다. 그의 눈에는 그때까지도 남녘바다의 햇살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가 처음 돌을 가리키며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다. 이놈들은 나의 포로들이요. 나는 언젠가 그의 포로들 모두와 마주칠 기회가 있었다. 내가 그의 집에 들렀을 때 마침 마당 한 귀퉁이에 가득 검은 돌들이 내려놓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돌들의 축제와도 같았다. 그들은 똑같이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모습은 모두 달랐다. 그들은 하나같이 독특한 자신의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용케도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듯했다. 일광욕을 시키는 셈이냐는 나의 말에 별 대꾸도 없이 그는 왠지 허둥대는 모습이었다. 돌들을 둘러보는 그의 눈길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무래도 그 하나하나와 조우했던 바닷가의 한순간을 떠올리고 있는 듯했다. 그렇더라도 그 감회가 희열보다는 어쩐지 회한에 가까워 보였다.
그의 눈길에 떠오른 절망을 내가 잘못 보았던 것일까? 나는 무슨 말이라도 건네야 할 것 같았다. 저들과 처음 만난 순간을 모두 기억하시나요? 그 돌 하나하나는 그에게 선택된 것들이었다. 저들의 포즈 말이요? 그는 나에게 되물었다. 돌들은 모두 제각각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분명히 제 포즈가 있었으리라. 나는 잠자코 그의 말을 기다렸다. 아니면 저들의 함성 말이요. 뜨거운 바닷가 돌밭에 이글거리는 햇살이 어쩌면 그들의 함성처럼 들렸을 수도 있었으리라. 나는 다시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그는 부끄러움을 느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건 분명 함성이었을 텐데 내 귀엔 이명뿐이었어. 그는 자신의 고백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두려워하듯 낮은 소리로 말했다. 그러고 보니 저 불변의 돌이 자신의 포로라고 그는 말했지만 내 눈에는 그가 돌의 포로였다. 나는 그의 고통을 알 것 같았다. 그는 돌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돌들은 햇살을 받고 빛났다. 그는 돌을 바라보고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고 돌들은 그런 우리 둘을 바라보는 듯했다. 이제는 그에게 내가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것 같았다. 나는 슬그머니 마당을 빠져나왔다. 고독한 자의 배회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외로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그녀가 그렇지 않으리라 확신했다. 어느 날 주황빛 황혼을 거느리고 홀로 언덕을 내려오는 그녀의 긴 그림자를 보는 순간이었다. 음울한 잠에서 깨어난 아침, 나는 지난밤의 하모니카 연주를 다시 떠올렸다. 그것은 무겁고도 황홀한 선율이었다. 꿈속의 연주자는 그녀였다가 어느 순간에 떠난 여자로 바뀌었다가 다시 그녀로 돌아와 있었다. 잠이 깨고도 나는 하모니카의 연주에 취해 있었다. 나는 몹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언덕을 올라갔다. 화단에는 어느덧 철쭉과 영산홍이 이울고 있었다. 열린 창으로 소리의 꽃잎이 분분히 낙화졌다. 나는 잠자코 기다릴 참이었다. 창가에 그녀가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그녀로부터 무슨 말이든 듣고 싶었다. 그 사이에도 소리는 강을 이루고 그 강물에 몸이 둥둥 뜬 채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구름이 산을 가리고 지척에서 천둥이 울었다. 기다릴 새도 없이 후드득 빗방울이 떨어졌다. 소리의 꽃잎들이 비에 젖었다. 빗소리에 섞인 하모니카 소리는 그 빗소리와 어울려 보기 드문 화음을 이루어 놓았다. 그리고 그것은 묘한 반향을 일으키며 고즈넉한 주위로 퍼져나갔다. 나는 비에 젖고 화음에 젖은 채 꼼짝 않고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그때였다. 우산을 펼쳐든 누군가가 철제문을 걸어 나왔다. 우산 때문에 미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런 채로 내게 다가와 펼쳐진 우산을 내밀었다. 드러난 얼굴은 그녀였다. 나는 무슨 말이든 건네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얼른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얼굴을 잠자코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우러르며 그 눈빛이 부디 사람의 기다림을 꿰뚫어주기를 빌었다. 비가 올 줄 몰랐어요. 나는 장난치다 들킨 아이처럼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군요. 무엇이 그리고 누가 다행이라는 것인지
얼른 알 수 없었다. 비를 맞고선 그녀의 목에서 딸꾹질 소리가 난 것 같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비를 맞으며 출구로 뛰어갔다. 천둥이 물러가자 은둔의 마을에 가을이 찾아왔다. 산에는 단풍이 들고 잎사귀 뒤에 숨은 느티나무의 녹색 열매가 여물었다. 그러나 가을은 짧았다. 어느새 단풍이 지면서 앞쪽 들녘에 보이지 않던 갈까마귀 떼가 자주 눈에 띄었다. 내가 마을을 떠나는 전날 밤 그가 찾아왔다. 그의 손에 검은 돌 하나가 들려 있었다. 느티를 어쩔 작정이요? 그는 나의 속을 꿰뚫고 있었다. 떠나기로 한 뒤부터 내내 내 가슴을 짓눌렀던 것은 다시 돌아가는 저 바깥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느티였다. 처음부터 누군가의 독차지가 아니었던가요? 나는 역으로 가벼운 채 했다. 느티가 누구의 독차지를 허용할 것 같소? 그의 대꾸에 자조와 혼란의 느낌이 묻어 있었다. 나는 뭐라 대답할 말이 없었다. 어쩐 일인지 느티를 두고 떠나는 것이 몹시 그릇된 일처럼 여겨졌다. 그와 느티를 버리고 나 혼자 달아나는 느낌이었다. 나는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고개를 숙였다. 벼랑간 무대 위의 배우가 절정의 대사를 읊듯 그가 짧게 외쳤다. 프리메이슨. 내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자 그가 엄숙하게 덧붙였다. 끝까지 느티와 운명을 함께할 뿐이요.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고 그와 나는 느티 앞에서 숙명적인 결사의 맹원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는 가지고 온 돌을 내게 내밀었다. 그 돌이 거북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도 그렇게 여기며 내게 건네지는지는 알 수 없었다. 까만 돌거북 한 마리가 그의 손에서 내 손으로 천천히 기어왔다. 버림받지 않았으면 좋겠소. 그의 말에 나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버림의 대상이 누구일까? 그의 뜻은 거북이 나에게서 버림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 같았지만 어쩐지 나에겐 다시 돌아가는 저 바깥 세상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당부로 들렸다. 나중엔 틀림없이 그의 마음이 후자에 있었으리라 믿어졌다. 어쨌든 그 거북을 헐벗고 허술한 새 공간에 옮겨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저렸다. 그러나 나는 이미 돌의 포로였다. 이튿날 나는 그녀의 우산을 챙겨 언덕으로 올라갔다. 돌려줄 것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지금은 비록 가을이지만 해가 바뀌고 다시 장마가 지면 누군가를 위해 이 우산이 꼭 필요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화단에는 아직 코스모스가 무더기로 남아있었다. 꽃더미 옆에 서자 다시 높고 낮은 그 소리의 파편들이 뒤죽박죽으로 뒤섞인 채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화단의 꽃잎 위에 내 어깨 위에 끊임없이 내려앉았다. 하모니카 소리는 강을 이루고 나와 꽃들은 소리의 물결에 둥둥 떠 있었다. 어느새 소리에 편린 하나하나가 내 혈관으로 스며들어 한순간에 여린 은어대로 변해 내 몸의 구석구석을 싱그럽게 오르내렸다. 그러나 그녀는 창가에 나타나지 않았다. 은둔의 마을을 떠난 한참 뒤였다. 며칠 동안 나는 까닭 모르게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했다. 공연이 초조하고 무슨 급한 일을 두고도 그것이 좀처럼 떠오르지 않을 때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그런 어느 오후 도심에는 가을 햇살이 그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들어버릴 듯이 번쩍이며 쏟아져 내렸다. 나는 그 햇살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드물게도 어디선가 하오의 시각을 알리는 괴종 소리가 들려왔다. 번쩍이는 일광과 그 속으로 들려오는 괴종의 금속성이 의외로 조용한 도심에서 묘한 반향을 일으키며 나의 감각을 일깨워 놓았다. 바로 그때였다. 하모니카 소리가 밀물처럼 내 귀를 채운 것은. 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 하모니카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나는 오랜만에 지난날의 익숙한 경험 속으로 귀를 연 채 서 있었다. 그 소리에 편린 하나하나가 내 혈관을 따라 여린 은어떼처럼 싱그럽게 오르내릴 때까지. 그제야 수수께끼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곧 지나가는 택시를 세웠다. 그리고 느티를 찾아가는 동안 내내 딸꾹질을 해댔다. 그간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음을 일깨워 준 것은 택시가 선 곳 주위의 변한 모습이었다. 나는 언덕 이쪽의 버스 종점에서 차를 내려 은둔의 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데 한참이나 걸렸다. 그것이 나를 초조롭게 만들었다. 다행히 떠나올 때처럼 언덕길의 코스모스만은 여전한 모습이었다. 그것만이 위안이었다. 언덕 위로 오르는 동안 나는 어린 새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것을 지우기라도 하듯 서둘러 언덕 위로 뛰어올랐다. 2층의 블록 건물은 아직 거기 있었다. 나는 건물의 외벽과 이어진 철제문 앞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군데군데 빨갛게 녹이 쓴 채 철문이 빠끔히 열려 있었으나 인기척은 나지 않았다. 몇 발짝 물러나 건물의 2층을 올려다보았다. 본래도 우중충하던 건물이 조금 더 우중충해졌을 뿐 겉모습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창문은 닫혀 있었다. 나는 건물 밑에 화단가로 걸어가 지난날처럼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려나오지 않았다. 그 건물 안에서 아직도 하모니카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은 아무도 없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고 보면 철제문의 기둥에 붙어있던 목재 간판도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다시 철문 앞으로 돌아와 주춤거리고 있을 때 마침 안에서 나오던 한 늙은이와 마주쳤다. 누굴 찾으시오? 그가 먼저 물었다. 아직도 이곳에서 하모니카를 만드는지요? 그의 대답을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도 나는 조바심을 태웠다. 하모니카? 벌써 오래전에 문을 닫고 주인이 바뀌었어. 이미 예상된 바였지만 나는 선뜻 돌아설 수 없었다. 왜 문을 닫았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소. 하지만 요즘 어디 하모니카를 잘 찾아야지. 그래도 주춤거리는 나를 보자 늙은이가 지나가는 소리처럼 말했다. 왜 하모니카를 구하려고? 언덕 너머에서 이곳 기술자가 아직도 혼자 그걸 만든다는 말을 들었소. 마을은 언덕 너머 저쪽과는 달리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다. 아무리 녹지대라지만 고인물처럼 가라앉은 마을의 인상은 몹시 황폐해진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만에 만난 느티 앞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말았다. 느티는 몰라보게 노쇠한 모습이었다. 밑동이 크게 갈라진 채 속이 썩어 고리져 있고 큰 줄기 하나는 말라 죽어 껍질이 벗겨져 나간 채 회백색 종유석 같은 을씨년스러운 몰골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도 버림받은 모습이었다. 나는 한순간 이 모든 것이 하모니카 소리가 사라진 때문이 아닐까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와 함께 나는 직감했다. 아, 그도 이곳을 떠났구나. 나는 그의 집을 찾았다. 집은 비어 있었다. 나는 다시
느티 아래로 돌아왔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모니카 기술자를 찾아보고 싶었다. 그것만이 남은 희망이었다. 물어서 찾아간 기술자의 집은 마을 뒤쪽에 있었다. 주인을 찾기도 전에 먼저 들려나온 것은 하모니카 소리였다. 지난날 언덕 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지만 잘게 끊긴 하모니카 소리가 나지막한 담장 밖으로 신압으로 떨어졌다. 바로 내 귀를 적셨던 그 소리였다. 예기치 못한 만남은 언제나 그곳이 의외의 곳이어서 그 만남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 놓는다. 허름한 철제대문을 두어 번 두드렸을 때 문을 연 사람은 뜻밖에도 그녀였다. 여기서 그녀를 만나다니. 나는 반가움에 앞서 당황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는데 급급했다. 아직 여기 계셨군요.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러자 반가움이 되살아났다. 이곳엔 웬일이세요? 그녀는 의외로 침착해 보였다. 나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렇다. 누군가 갑자기 내 발길을 이리로 당긴 게 틀림없었다. 마치 이렇게 그녀를 만나게 하려는 듯이. 그녀가 대문을 열어놓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에도 열린 문 사이로 하모니카 소리가 계속 들려나왔다. 오빠 아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잠시 나갔다 올게요. 그녀의 말이 들리고 하모니카 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문 사이로 그녀의 어깨 뒤에 선 채 이쪽을 내다보는 한 사내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눈길이 잠깐 내 아래 위를 살피는 것 같았다. 그녀와 나는 느티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발길이 그리로 향했다. 하긴 언덕을 넘지 않는다면 다른 데도 없었다. 하모니카 공장은 왜 문을 닫았나요? 묻고 나니 그것이 가장 궁금한 것처럼 되고 말았다. 그녀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하모니카 시대가 지난 때문이겠죠. 그녀의 말은 언덕 위에서 늙은이에게 들은 말을 떠올리게 했다. 왜 사람들이 하모니카를 찾지 않을까요? 그녀는 마른 느티나무 가지를 짧게 부러뜨리고 있었다. 재미를 잃어버린 탓이겠죠. 요즘은 다 그렇잖아요. 그녀는 이미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한 사람처럼 대답했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 조바심을 태우며 그녀에게 매달렸다. 왜 재미를 잃었을까요? 입으로만 불려 하니까요. 가슴으로 불어야 하는데. 하모니카는 가슴으로 불어야 한다. 나는 그녀가 입에 올린 그 가슴이 벼랑간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내가 그토록 조바심을 태웠던 것도 그녀로부터 이 말을 듣기 위한 것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어느새 지난 한때의 상상이 오랜만에 눈앞을 스쳐갔다. 모든 것이 싱그럽게 부풀어 오르는 초여름 저녁 낮절. 어스름 속으로 들려오는 하모니카 소리. 하상으로 잦아드는 강물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사랑의 세레나데. 휴식의 영혼을 울리는 그 소리와 함께 골목으로 난 창가에 등불이 켜지고 거기 어리는 소녀의 그림자.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게 분명했다. 하모니카를 가슴으로 부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참고 있던 오빠의 소식을 겨우 물었다. 나는 이미 그가 이곳에 없으리란 것을 마음속에 굳히고 있었다. 오빠,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나의 예감 그대로였다. 그러나 자세히 묻지 않았다. 이곳에 있을 때도 마음은 남녘 바닷가에 가 있던 사람이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다시 돌밭에 간 모양이군요. 우리는 해가 저물 때까지 입을 다문 채 앉아 있었다. 느티나무 뿌리 위에 얼마나 앉아 있었던지 다리가 저렸다. 그것 때문에도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일어났다. 마침 앞쪽 들녘 끝으로 교배선 열차가 지나가고 있었다. 벌써 객차마다 환히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잊고 있던 것을 갑자기 떠올린 듯이 입을 열었다. 오래전부터 저걸 꼭 타보고 싶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 지금 자신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감정의 여울이 그대로 빠르게 드러났다. 경련하듯 떨리는 그 표정을 더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중얼거렸다. 다음에 제가 꼭 태워드리죠. 이윽고 저녁해가지고 성급한 어스름이 산자락에 쌓인 마을을 뒤덮었다. 나는 그때까지 무릎을 꿇은 채 상한 느티를 우러르고 있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것 같았다. 어느덧 하나 둘 집들의 창마다 불이 켜지고 칭얼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딸가닥거리며 그릇 부시는 소리가 울리고 마을은 쉬이 닥칠 어둠과 더불어 저녁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다. 느티가 타버려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제야 나는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났다. 그녀를 찾아가며 나는 문득 지난날의 약속을 떠올렸다. 이제까지 지키지 못한 약속이었다. 만약 그녀가 아직까지 여기에 있기만 하다면 당장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리라 다짐했다. 그러나 지난날 찾았던 그 철제문 앞에 섰으나 하모니카 소리는 들려나오지 않았다. 한참 동안 귀를 기울였지만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없는지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철문을 두드리려다 그만두었다. 나는 느티 아래로 돌아왔다. 이제 남은 것은 언덕을 넘어 돌아가는 일뿐이었다. 그때 저만큼 마을 앞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벌써 불이 켜져 있었다. 갑자기 심한 갈증이 허기를 동반한 채 밀려왔다. 다행히도 가게 한쪽에 플라스틱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의자에 엉덩이를 올려놓기 무섭게 막걸리를 시켰다. 주인은 나이 든 사람이었다. 나는 술을 내온 늙은이에게 물었다. 혹시 이곳에 하모니카를 만드는 사람이 아직도 살고 있나요? 마을 저쪽 뒤에 있었는데 벌써 그만둔 지 오래됐다오. 왜 그만두었나요? 듣기로는 허가 없이 만든다고 누가 찔렀다지 아마. 나는 막걸리 잔에 술을 채웠다. 그 사람 아직도 그 집에 사나요? 떠난 지 오래됐다오. 나는 채운 잔을 단숨에 비웠다. 혹시 거기서 일하던 여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지요? 일하던 여자? 여자라면 마누라뿐이었는데. 저기 언덕 위에 공장에서부터 하모니카를 만들던 여잔데요. 아, 그러니까 바로 그 마누라를 말하는군. 나는 금방이라도 딸꾹질이 올라올 것 같았다. 그 오랍인간은 시국 사건으로 감옥 가고 혼자나마 기술자 밑에서 일 거들던 아가씨 말이지. 나는 늙은이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기술자와 함께 살았지. 어디 달리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듣기로는 이곳을 떠나면서 갈라섰다는 말도 있고 자세한 건 모르지. 나는 술잔을 연달아 기울였다. 그리고 기어코 딸꾹질을 해대고 말았다.
딸꾹질은 좀처럼 멎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고 자신에게 우기며 막걸리 한 병을 더 시켰다. 마침 마을 늙은이 2명이 들어와 방에서 술판을 벌였다. 술이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화제는 느티나무의 화제였다. 어떤 미치광이가 그런 짓을 저질렀을꼬? 미친놈이 오밤중에 얘까지 왜 와? 그럼 정신병자가 아니고야 누가 무엇 때문에 나무에 불을 놔? 알 수 없지. 무슨 한이 사무쳤는지. 얘끼 나무에 무슨 원한을 가질라고. 실은 수상한 자가 며칠 전부터 느티나무 부근에 얼쩡거렸다는군. 나는 이미 술이 올랐다. 그들의 이야기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샘을 치렀다.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데 주인을 따라 모든 시선이 내 등에 꽂히는 것 같았다. 나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골목에 쪼그리고 앉아 목구멍에 걸린 막걸리를 토했다. 눈물이 찔끔 났다. 그대로 두었더니 연달아 줄줄 흘러내렸다. 언뜻 저만큼 타버린 느티 앞에 누군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눈물 때문에 나는 그가 누군지 똑똑히 살필 수가 없었다.